프랭코 모레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모레티 책을 방에서 저쪽 딴 방에서 가지고 와봤는데요. 또 이제 책자랑이 돼버리는데 뭐 제가 자랑할 게 또 뭐가 있겠어요? 자, 이 정도 제가 갖고 있더라고요. 이제 이 중에서 여기 좀 얇은 거 있잖아요. 이게 이제 그 모레티의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이게 최근 저작인 모양이에요. 근데 이제 이거는 제가 디지털 인문학 그 교수 공고를 보고 한번 내보려고 저게 뭐지 하고 이제 궁금해가지고 이제 그 레퍼런스를 찾던 중에 모렉티도 이거를 하고 있더라 해가지고 번역속을 해가지고 이제 냉큼 사가지고 훑어봤는데 그의 기본 저작보다는 이제 재미가 없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디지털 인문학으로 전공자를 뽑는데 교수를 뽑는데 저게 뭐지 하는 사람이 내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당연히 안 되죠. 그래서 그건 이제 물론 안 됐는데요. 디지털 인문학이 이제 어떤 새로운 학문의 조류로서 지금 각광받고 있고 프랭크 모레티도 이런 걸 하더라라는 거를 이제 이 책을 통해서 확인을 했고, 하나는 현암사고 하나는 이제 그 문학동네인데 이 두 출판사에 특히 이제 이 문학동네의 어떤 발빠른 그런 움직임을 한 번 더 짚어보게 되는 거기는 하네요. 요거랑 그 다음에 이제 그 이거는 이제 아마 제가 사놓고서 좀 집중적으로 읽었던 것 같은데 보면은 뭐 저표도 있고 뭐가 붙어도 있고 뭐 이렇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 개인적으로 가장 감동 깊게 읽었던 거는 요거고요. 글쎄 이론서에 무슨 감동 이렇게 말할 수는 있는데, 그러니까 제가 공부하는 주제하고 많이 닿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찾아보게 되는 책이 이제 이 세상의 이치더라이고요. 자, 그래서 다른 거 이제 내려놓고 세상의 이치를 다시 보게 된 이유는 교양소설, 성장소설 이런 거를 이제 공부를 하려고 그런 건데, 이 세상의 이치에는 부제 자체가 유럽 문화 속의 교양소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부제고요. 초판이 나온 거는 1987년인데 이때 프랑코 모레티가 30대인 거예요. 그래서 뭐 어차피 이 채널은 강의라기보다는 수다 채널이니까 수다를 떨자면 그 국문과 교수로 있었던 조동희 선생님이 어느 글에서 그 말을 했었거든요. 연구서 쓸 거면 빨리 쓰라고, 젊어서 써야 된다고. 왜냐하면 일단 이런 두꺼운 연구서를 쓰려면은 레퍼런스를 엄청 많이 봐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나이가 들수록 그게 되게 힘들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분석하는 텍스트를 반복적으로 또 읽고 정리를 해야 되는데, 제가 이야기로 간단히 체력이 딸린다는 거였어요. 지금 이제 그 나이가 돼 보니까 그 말씀을 더 되새기게 되고, 나중에 나이가 들어가지고 공부를 더 많이 했을 때 역작을 써야지라고 생각하는 건 아주 틀려먹은 생각이에요. 그거를 조동일 선생님은 원래 등산 좋아하시니까 등산의 비유를 하시던데, 해질 때 산에 오르는 거하고 똑같다고. 새벽 일찍 올라야죠. 그렇게 해야지 뭐라도 남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30대 때 이거를 써놓고 20년이 지났는데 자기 책이 계속 읽히는 거잖아요. 그거를 스스로 이렇게 요약을 하더라고요. 이제 교양소설 연구서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차분한 열정으로서의 소설 해서 그 유럽 교양소설의 원형으로 비렐린 마이스터의 수업시대를 꼽습니다. 누가 썼어요? 괴테입니다, 괴테. 저 위로 다시 또 올라갔어요. 제가 이 괴테 비렐린 마이스터의 시대는 완독을 하려고 정말 열심히 시도를 했는데 한 번은 끝까지 읽었어요. 한 번은. 근데 얼마나 지루했으면 내용이 머릿속에 하나도 안 남아있고, 그 이후 두세 번에 걸쳐서 또 완독을 하려고 시도를 했는데 이번에도 그 중에 하나였는데 역시나 얘는 진짜 안 되겠어요. 얘는 친화력보다 더 재미가 없어요. 친화력은 이제 괴테의 소설인데 그 네 명의 남녀가 나와요. 그러니까 커플이죠. 두 커플이 나오는데 약간 이렇게 재미있게 짝짓기 하는 그런 이야기를 가지고 쓴 소설로 되게 재미있게 읽었던 기억이 있는데 그거보다 더 지루해요. 여하튼 읽을 수가,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읽기가 힘들었는데 그 유럽 교양 소설의 원형으로 이제 꼽히는 비렐름 마이스터의 수업시대, 그게 이제 연구의 출발점이고요. 제가 볼 때 프랭크 모레티의 문해학적 그 연구의 원천은 괴테, 그 중에서도 파우스트 것 같아요. 파우스트. 그리고 이제 파우스트와 나란히 이건 이제 교양 소설이니까 비렐름 마이스터를 이제 좋아하고요. 그리고 이제 저는 이게 여기 왜 있지라고 생각했는데 오만과 편견입니다. 오만과 편견도 이제 18세기 말에 쓰여진 이제 작품으로서 그 영국 특유의 성장소설, 교양소설의 원형을 이룬다는 식으로 분석을 해요. 오만과 편견의 비중을 되게 많이 두고 있어서 이 오만과 편견을 새로 보게 됐어요. 제가 이제 어릴 때 그냥 고등학교 때 읽을 때는
되게 싱거운 연애 소설로 읽어가지고 좀 감이 없었는데 문학사적으로 되게 인정받는 큰 의의가 있는 그런 작품인 모양이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나이 들어서 물론 다시 읽었죠. 다시 읽었는데 그리고 이제 그 살다 읽다 쓰다에다가도 이제 썼는데 어떤 그 영국식의 상식, 보편, 일반 이런 이제 정서를 반영하는 예, 그런 이제 훌륭한 작품이죠. 뭐 그 말해서 뭐 하겠어요. 그래서 요약하면 그 유럽 대륙이에요. 독일이니까 그 교양 소설의 원형으로서 괴테, 비렐름 마이스터. 그 다음에 이제 그 영국이죠. 영국은 유럽이지만 이 바다 건너 섬이라서 조금 따로 떼서 많이 얘기들 하던데요. 그 이제 영국의 교양 소설의 원형 오만과 편견을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좀 쉬워집니다. 스탕달 발자크 뭐 소설의 교과서죠. 그리고 이제 영국의 디킨스하고 엘리엇인데요. 이때 엘리엇은 미국의 시인 T.S. 엘리엇이 아니라 물론 조지 엘리엇 여성 작가 조지 엘리엇입니다. 그래서 요즘 많이 번역도 되고 있고 뉴진스인가요? 그 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이끄는 그 뉴진스의 뮤직비디오에 책을 이렇게 어떤 여자애가 제가 지금 모릅니다. 그 멤버들 이렇게 딱 펴는데 표지가 분홍색 그 글자 제목이 분홍색이고 느낌이 핑크 이런 느낌이에요. 진짜 소녀적인 감성인데 거기에 조지 엘리엇의 미들마친가가 딱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 이제 미디어셀러 효과도 이제 내니까 이 엘리엇이 단순히 고전에 붙박힌 작가는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제가 안 읽어가지고 뭐라 말은 할 수 없는데 문학적으로 되게 평가받는 작가고 디킨스와 나란히 놓일 정도로 어떤 작품성을 인정받는 작가구나 하고 이제 넘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플로베르 이렇게 해서 이제 논의를 확장하고 맨 마지막에 요 책의 맨 마지막에 보면 모더니즘 소설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잘 생각이 안 나요. 버지니아 우프나 뭐 이런 작가들이었던 것 같아요. 제임스 조이스나. 이거 제가 지금 작년 여름인가요? 작년 여름에 딱 진짜 1년 전이네요. 요약해 놓은 글이 있어서 링크는 해 놓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플로베르에 대해서는 감정 교육을 이제 많이 다루던데요. 감정 교육을 연구자들이 참 좋아합니다. 루카치도 그랬는데 교양 소설은 이제 끝났다. 프레데릭 모로는 비렐름 마이스터의 흐릿해진 확산의 다름 아니다. 프레데릭 모로는 뭐냐면은 감정 교육에 나오는 주인공 남주입니다. 얘가 그 당시에 이제 굉장히 흔한 이제 프랑스의 성모로를 반영하듯이 나이든 어떤 부인을 사랑했나요? 제가 감정교육을 명색이 읽은 사람이에요. 근데 내용이 하나도 안 떠오를 정도로 저는 이 작품이 참 지루했는데 많은 남자 연구자들이 좋아한다는 것은 감히 추측컨대 그 프레데릭 모로에게서 자기들의 어떤 지적인 그런 여정이나 뭐 성장, 청춘의 성장 그런 것들을 보는 게 아닌가 싶고 청년, 그러니까 우리가 성년이라고 하는 그 20세의 나이가 이제 인생이 진짜 짧잖아요, 여러분. 그게 이제 어린 어른 이런 표현 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직까지 무한히 발전해야 되고 성장해야 되는 이제 그런 나이죠. 그렇다고 제가 지금 뭐 성장을 이제 늙는 거지만 뭐 완성된 인격체다 이런 건 절대로 아니고요. 성장은 꾸준히 하는 건데 그 20이라는 나이가 진짜 그렇지 않나. 그래서 이제 그 최근에 상기된 그 하루키의 노르웨이 숲도 마찬가지인 것 같고 뭐 좋아하고 잘 쓰고 이런 소설들은 또 더더더더 있겠지만은 그게 가장 많이 읽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런 거 아닌가 싶거든요. 청춘의 방황이라든지 이런 거는 또 다른 성장을 어떻게 보면 이제 전제하는 또 그거를 가능하게 하는 토대인데 그런 거를 이제 다루는 소설이 사실은 교양 소설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교양 소설, 성장 소설 하면 되게 어린애들이 나온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가 않은 거죠. 20대 청춘 좋죠. 1920. 그러니까 고등학생, 대학생 이렇게 딱 그 하루키가 포착한 그 나이고 또 누가 있어요? 데미안입니다. 데미안. 헤르만헤스의 데미안 뭐 말할 필요 없죠. 압도적인 청춘은 아름다워라 이런 제목의 작품도 있지 않았나요? 나르치스와 골드문트 해서 헤르만셀 또한 따라갈 수 없는 것 같고요. 그런 식으로 그런 것들을 이제 다루는데 굉장히 흥미로운 사실 주제여가지고요. 이거를 이제 이 프랑코 모레티는 괴테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요런 이제 대표작들을 다룹니다. 근데 이제 기본적인 입장을 보면 이 교양 소설인데요, 물론. 그래서 루카치나 뭐 우리 또 누구예요? 뭐 바흐진이나 근데 주로 루카치에 많이 경도됐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헤겔, 뭐 딜타이 모르는 사람들 잔뜩 나옵니다. 그렇게 해갖고 이제 소설 그 얘기를 쭉 하는데요. 기본적으로 이제 소설은 부르주아 장르다라는 거, 이 귀족에서 부르주아 왔다 갔다 하는 귀족에서 부르주아로 어떤 세계의 주도권이 넘어가는 그 시기에 이제 태동한 또한 발전한 장르다.
부르주아의 장르이면서 또한 동시에 부르주아를 배반하는 장르다. 불안이라는 근대의 악, 이게 이제 사회적 이동성하고 이제 연결돼 있는데 그런 것들이 교양 소설에 반영이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 프랑코 모레티의 이 책에서 오랫동안 제가 이걸 맨 처음에 읽은 건 30대인데요. 뇌리를 떠나지 않았던 억구가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다시 이 책을 또 편거기도 한데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고 저의 기억이 옳았음을 증명하는 아주 괜찮은 연구소였는데 문구는 뭐였냐면 괴테의 포부, 스탕달의 야망, 발자크의 환상, 디킨스의 기대, 엘리엇의 갈망, 이 모든 감정들은 불안이라는 근대의 악에 대한 단호한 이중 부정으로 쓰여진 것이다. 그러니까 제 식으로 풀자면 이 작가들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작가들의 페르소나인 인물도 마찬가지인 거죠. 이런 것들을 이제 소설 속에서 표현하는데 이게 이제 그 소설화되는 과정에서 한편으로는 음화처럼 나타나는 것이 이 불안인 거죠. 불안. 이게 이제 근대의 산물일 수도 있고요. 그렇게 이제 보는 거고요. 운이 되게 잘 맞는 거예요. 괴테의 포부, 스탕달의 야망. 원어는 모르겠어요. 스탕달의 야망. 이건 진짜 줄리앙 소레를 생각하면 딱 그렇고 괴테의 포부 이건 뭐 비렐름 마이스터도 그렇지만 파우스트도 다 늙었지만 그런 포부가 있는 캐릭터잖아요. 디킨스의 기대 이 expectation 이건 또 재산이어가지고 great expectations 증가요? 그냥 S 없나요? 그러면 이게 위대한 유산이지만은 어마어마하게 막대한 재산이란 뜻도 있거든요. 그런 거 좋고요. 엘리엇은 말씀드렸듯이 이제 안 읽어가지고 건너뜁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재밌는 얘기 많이 하고 대륙의 그 뭡니까? 교양 소설과 영국의 이제 교양 소설 그러면 이제 당연히 디킨스가 될 텐데요. 디킨스에 대해서도 많이 뭐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필요한 거 위주로 이제 이렇게 좀 요약을 해놨고요. 디킨스 문학에서 가장 도드라지는 거는 평범 보편이에요. 영어로는 커먼인데요. 근데 그 영국에서 커먼이라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보통보다는 사실 조금 더 위인 것 같아요. 그거를 뭘 보면 알 수 있냐면 PMQ, Prime Minister's Question 이거를 보면은 귀족 대비 그 커먼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자기들이 있는 사람들 대비 그냥 평민인데 이 평민이 어쨌거나 조선 시대에 그 우리 신분 계급 분류법으로 하면 양인이기는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더 밑에 있는 사람들에 비하면 그래도 꽤 위에 있는 그런 계급이 아닌가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덧붙여서 지금 이 모레티 책을 읽으면 이 커먼이라는 거에 커먼 센스가 들어가요. 상식. 근데 그 커먼 센스를 가지려면은 일단은 수입도 커먼해야 되고요. 수입도 어느 정도 는 있어야 되는 거고요. 교육 정도도 커먼해야 되는 거예요. 요즘 우리식으로 말하자면은 초대졸, 어, 네, 그 정도는 돼야 될 것 같은 느낌을 이제 주잖아요. 물론 그 고졸이라고 해서 뭐가 있는, 뭐 안 좋은 건 아니지만은 그냥 이 느낌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커먼을 이제 지적을 하고요. 그 커먼을 어쩌면 가장 잘 반영하는 게 이제 그 영국의 디킨스의 뭡니까 이런 성장 소설, 교양 소설 이제 이런 것일 거고요. 이 동화라고 아동 문학이라고 변명하는데 또 굉장히 동의가 이제 되는 바였고 마지막으로 그 디킨스를 분석을 하면서 이건 이제 다른 사람의 레퍼런스를 인용을 하는 건데요. Love and Property in the Novel of Dickens면 디킨스 소설에서의 사랑과 프로퍼티예요. 프로퍼티 아마 여기서 재산일 겁니다. 그래서 내용을 인용을 해볼게요. 중요한 것은 돈이지만 돈을 보는 것은 천하다. 빈거죠. 돈은 중요한데요. 돈을 버는 건 비천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돈이 애초부터 이만큼 있든가. 돈이 없고 가난해요, 내가. 그런데 내가 지금 부자여야 돼요. 그 방법 그렇게 되려면 뭐가 어떻게 해야 돼요? 어디서 갑자기 유산이 뚝딱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요즘 같으면 로또나 뭐 비트코인이나 또 뭐 하세요? 주식이나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건데요. 이제 여기 19세기니까 상대적으로 시장 경제가 그렇게는 활성화되지 않았을 것 같고요. 자, 고귀한 젊은이는 애초에 부를 지니고 있거나 아니면 그것을 수동적으로 취득해야 한다. 이것이 18, 19세기에 정체성의 발견이나 숨겨놓았던 유언장 같은 우화가 되풀이해서 등장하는 이유다. 정체성의 발견은 뭐예요? 알고 보니까는 네가 그 공작에 뭐 사생아였더라. 알고 보니까 네가 그 백작 부인이 누구누구하고 이렇게 해서 낳았던 아이더라. 근데 부인이 뭐 너를 키우지 못해서 어떻게 했더라. 이렇게 해서 출생의 비밀. 이제 여기서는 정체성의 발견 이렇게 표현했는데 그러니까 출생의 비밀이죠. 그런 게 갑자기 밝혀지던가 유언장 같은 게 이제 나타나는데 이게 진짜 우화고 디킨스의 그 위대한 유산에서는
묘지에서 자기가 이렇게 밥을 대주고 구해줬던 도형수, 유형수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몰래 몰래 자기를 도와줬던 그 은인인 것으로 밝혀지잖아요. 근데 핍 맞나요? 그 주인공이 그거를 또 처음엔 또 되게 수치스러워 하잖아요. 굉장히 자기는 대단한 사람이 자기의 후견인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이런 사람이었어. 이제 이렇게 되는데 이런 얘기들 이제 되게 재미있게 잘 써놨어요. 이 세상의 이치입니다. 개인적으로 이 책에서 재미있는 거는 마음에 안 드는 건 표지인데 이게 여러분 괴테랍니다. 괴테가 이탈리아 지금 여행을 하고 있어요. 괴테가 자기의 30몇 번째 생일날에 친구들이 파티를 해주는데 몰래 빠져나와가지고 이제 이탈리아로 가게 되죠. 괴테의 이탈리아 기행은 또 다른 이제 주제가 될 텐데 기행문에 뭐 고전인 건 말할 것도 없고요. 괴테가 이제 그렇게 해서 이탈리아로 가서 이렇게 머무는 어떤 한 순간을 이제 포착을 한 그림이라고 합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이것은 너무 빨지 않은 그런 꼬장꼬장한 내복에 조금 느낌을 줘가지고요. 좀 기분이 좀 이렇게 뒷모습을 그린 아름다운 그림들이 많은데 이것은 조금 네 그렇고 세상의 이치 자체도 어느 작품인지는 제가 까먹은 파우스트일까요? 비렐름일까요? 아무튼 이것도 이제 괴테의 작품에서 가져온 제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공부하시는 분들은 특히 소설 공부하시는 분들은 뭐 참고해 볼 만한 그런 훌륭한 책이고요. 덧붙여서 이제 괴테에서 시작해서 어떻게 보면 이제 괴테로 끝나는 셈이기도 한데요. 괴테 전공자라고 해야 되나요? 동문학자인 전영애 선생님이 그 괴테 할머니 TV 제목은 생각이 안 나는데 그런 걸로 해서 유튜브 채널을 열었더라고요. 되게 잘 찍었어요. 지금 저처럼 이렇게 찍지 않고 제대로 이 스텝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하니까 그런 것도 뭐 한번 이렇게 가서 한번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